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 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인도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가려고 하지만 중국까지 가는 길이 멀죠. 인도에서 중국까지 한 방에 훅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서역도 있고 그러한 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실크로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이 프로 시작할 때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는 않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이어서 해드릴 수 있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인도 밖으로 불교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랑 접해 있는 나라 중에서 불교가 발전한 나라가 인도 옆에 스리랑카. 뭐 인도의 눈물 이래가지고 이렇게 눈물 같진 않고 주먹도끼 같이 생겼는데 뭐 보석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스리랑카에 이쪽 불교가, 이 서북 쪽 불교가 갑니다. 이게 이제, 마힌다라고 하는 아쇼카 왕의 아들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왜냐하면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아쇼카 대왕이 불교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위상이 굉장히 커요. 그 덕분에 아쇼카 왕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불교 국가들의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도대체 어디까지 정확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기록에는 아쇼카 왕의 아들로 나오는 마힌다 장로가 이제 개척을 했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현재 캔디에 있는 불치사. 부처님 치아사리, 300년대에 넘어가는 사리예요. 칼린카 지역에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리는 불교는 아쇼카 왕 때,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에 마힌다 장로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 외에 가장 먼저 불교가 전파된 1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아쇼카 왕의 불교 전도사 확대. 그때 로마 쪽으로도 보내거든요. 히랍 쪽으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아쇼카 왕이 전도사를 파견했을 때 스리랑카 쪽은 인도랑 붙어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이제 장신 아들을 보냈다. 스님이면서 아들인 마힌다 장로를 보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딸인 상가미타도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보리수를 들고 왔다 이런 전설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늘상 얘기에 나오는 거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황룡사에 황룡이 나타났대요. 황룡사를 왕궁을 짓고 있는데 진흥왕이 왕궁을 신궁, 자궁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궁을 짓고 있는데 황룡이 나타났대. 알딸딸하죠. 얘기가 약간 알딸딸하죠. 하지만 그게 유일본, 역사에 있는 유일본이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면 그 공백을 뭘로 배울래? 왜 황룡사인데? 그리고 왜 왕궁 짓다가 실제로 발굴을 해봤더니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하고 사찰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파보니까 진짜 왕궁을 짓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사찰로 바꿨어. 이 양반이 장신 그 진흥왕의 부인이 버풍왕의 부인이 섭정을 하거든요. 진흥왕이 조카입니다. 버풍왕 조카. 그래서 섭정을 당하다가 20살이 돼서 이제 친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친정하겠다. 근데 이 섭정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거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내 독립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새로 궁을 하나 짓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원대한 포부를 하고 거기 이제 서울로 말하면 잠실 같은 데지. 뻘이 있던 데야. 늪지대. 그래서 그걸 막 메꿔가지고 잠실도 그렇거든요. 잠실도 원래는 그게 누에잠자를 써가지고 남산, 서울 남산의 이 가장 중심 봉우리가 잠두봉이에요. 누에대가리봉. 그래서 그 기운이 잠실에 미친다 그래서 거기서 뽕나무 밭을 만들어서 남산이 기운이 좀 약해요. 풍수지리로 보면. 그래서
남산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다 뽕나무 화산 안 들었다 이러는데 이쪽이 좀 상습 침수 지역.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습 침수 지역.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잠수교 하듯이 비만 오면 잠긴다 그래서 잠실. 아니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었어요. 잠실이 물이 안 차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하면서부터 물 빠졌어요. 그전에는 계속 비만 오면 물. 아니 서울에 오래 사신 분은 다 알아요. 그때부터 잠실에 살았으면 부자 됐지. 부자 됐지.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렇게 해서 뭐 아무튼 그런 식의 개발하기 좀 어려운 데를 개발하고 그걸 막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을 동원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이름이 황룡사로 바뀌고 절로 바꿨어. 그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갑자기 왕이 이걸 바꿨겠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 사료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진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이 들지만 뭐 방법이 없어요. 늘상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이것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이 마힌다의 정당성이 아니에요. 마힌다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스리랑카 불교의 정당성을 가지는 게 불치사. 이거는 300년대에 이쪽에서 넘어갔대. 이 부처님 치아사리가.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가장 먼저 전래된 지역, 그 다음에 칼린카 지역에 있었던 요 사리를 이혼해 와가지고 이게 스리랑카 불교의 정당성을 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투트랙 작전으로 갑니다. 그게 스리랑카 불교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00년 되면 우리나라에 고구려나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는 시절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800년 뒤에 여기서 들어오는 사리가 진짜 사리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굉장히 좀 이게 알딸딸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이런 식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 거기까지는 인도고 그 옆에 미얀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버마로 되어 있는 나라. 슬프지. 버마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수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아웅산 폭파 사건이 떠올라. 지금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아무튼 미얀마로 국호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미얀마가 버마예요. 버마. 여기도 인도랑 붙어 있으니까 얘네도 무언가 정통성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미얀마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쉐다곤 파고다라고 하는 데고 미얀마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쉐다곤 파고다가 있어요. 탑돌이 3번 하면 땀나는 데가 있습니다. 탑이 겁나 커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닫자마자 271제쯤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주었다는 대상에게 제위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머리카락을 줘서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가서 무역이 너무 잘 돼서 그 보은으로 탑을 세웠다는 그게 쉐다곤 파고다 탑이에요. 쉐다곤 파고다 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구라인 게 밝혀졌죠. 이건 구라인 게 뭐 100% 밝혀졌어요. 왜? 대당서역기에 보면 현장 스님이 이렇게 인도로 들어가시다가 여기에서 그 탑을 봤다라고 적고 있거든. 그 지역이 바르예요. 바르. 바르가 어디냐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여기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프가니스탄. 이게 실크로드에서 아주 중요한 무역 루트예요. 그래서 그쪽에 탑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인도는 서쪽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미얀마는 구라인 게 확실하고 여기는 의심스럽고 이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확실하고 확실해.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간단해. 인도랑 가장 붙어 있는 나라들이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 불교가 발전하니까 우리도 인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가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이 뒤에 나라들한테 하고 싶겠지. 태국,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게 하고 싶었겠지.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 또 다른 전승들, 그리고 중국에도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중국의 선종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심법을 이었다. 마음은 법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태중에서도 25조 금구상승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이은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밀교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밀교에도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 불교가 파괴될 때 이 인도 불교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냐면 티벳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서 쳐들어와. 이쪽으로 도망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아마 다 힌두교에 이렇게 다 흡수돼 버렸을 거예요.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었겠지. 그런데 이쪽으로 간 사람이 대박이 난 이유는 뭘까? 이쪽에는 약간 문화가 떨어졌지. 약간 문화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가서,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니케아가 왜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을 했겠냐.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했겠냐. 그랑 똑같은 거지. 그쪽에 별로 좀 약했었지. 실제로 티베트에 밀교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세기에 벌써 파트마 삼바바라고 하는 사람 호랑이 타고 들어갔대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호랑이를 타고 간다는 거는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왜? 인도 본토 이야기면 사자를 탔겠죠. 호랑이는 추운 지역에 살죠. 더운 지역에 사는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동네 전설로 윤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호랑이 더운데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상징은 언제나 사자나 코끼리로 나오지 호랑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호랑이를 타. 갑자기.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늘상 하는데 이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선이 학 타거든요. 학 타면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호랑이 타고 있으면 응침 맞는다. 그게 걷는 것보다 꼭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 꼭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호랑이 안장도 없고 어떻게 탈 거야. 진짜. 탔다고 생각해봐.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그게 안 편해요. 말도 생말 타면 쉽지가 않다니까. 아작이 난다니까. 근데 호랑이가 내가 천천히 갈게요 이러면서 갈 놈도 아니고. 대부분 그게 뭐냐면 저쪽에 있는 토템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강해요. 그래서 뭐 저기 어디야 부탄에 가면 그 탁상사원이 이 파트마 삼바바가 호랑이 타고 탁 떨어진대래. 몰라. 그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이 근처 가면 또 호랑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호랑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쪽에 호랑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쪽하고 벵갈 쪽, 벵갈 지역하고 히말라야 쪽에. 그리고 시바신 관련해서도 호랑이 가죽 깔고 앉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마 삼바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 쓴 사람이에요. 티베트 사자에서 쓴 사람. 그리고 저기 밀교, 약간 야리안 밀교 뭐 이런 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티베트는 약간 첫 단추가 조금 좀 애매하게 끼어졌어요. 애매하게 끼어졌어요. 그리고 티베트 같은 데가 원래 무속 쪽에 가까워요. 그게 이제 벤교라 그래가지고 벤교라 그래서 티베트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폐쇄성 있는 데가 샤머니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두 지역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섬같이 위험이 노출군이 심한 데가 잔 샤머니즘이 세. 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죽을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비방 뭐 이런 거가 많고, 그다음에 저렇게 격리되는 지역이 있어요. 격리되고 살기가 험한 데는 좀 뭐라 할까 약간 신비성이 강한 샤머니즘이 셉니다.
그런 주술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변교인데 저거랑 또 이제 밀교가 합쳐지는 게 티베트 불교예요. 이거 플러스 밀교가 합쳐지는 게 티베트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꼭 밀교도 아니에요. 약간 이 동네에서 변형된 밀교라고 보시면 돼요. 변형된 밀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티베트가 중국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공선현이라고 하는 분이 마가다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쪽 스리랑카도 한번 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티벳을 거쳐서 중국 운남으로 차마고도 쪽으로 내려가서 운남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티베트가 중국하고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티베트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디딘 불교는 중국 불교예요. 문성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때 들어갔을 때 첫 발을 내디는 게 그래서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는 티베트 불교에서 중국 불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밀교 세력들이 들어가고 이 두 가지가 티베트 불교에서 각각의 세력들을 점하고 있었겠죠. 이게 점점점 통일왕조가 되고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통일성이 갖춰질 때 이때 삼해 논쟁이라고 해서 700년대에 한번 대박 붙습니다. 삼해사라고 하는 절에서 논쟁이 붙어요. 왕 앞에. 티베트 불교의 카마라실라라고 하는 연하계라고 하는 사람이고 카마라실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대승하상 마하연이라고 하는 선불교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베트를 중국 문화권에서 볼 거냐, 이제 인도 문화권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카마라실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가 손을 털고 나왔다는 거죠. 이 선불교 계열이 언제 어느 계열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아요. 그중에 이제 사천 쪽으로 들어갔으면 차마고도 쪽이면 뭐 정중사 무상스님계 쪽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좀 뭐 복잡한 얘기들이 나중에 그쪽하고 뭐 연결되는 거다 뭐다 뭐 얘기들이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티베트는 중국 불교하고 인도 불교 쪽이 양쪽의 세력을 이렇게 균형 이렇게 다투다가 왕하고 관련돼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저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판단자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자가.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냐. 권력자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갈려요. 근데 티베트 쪽은 아무튼 밀교를 선택해요. 그래서 나중에 본토가 밀교였었으니까 이게 밀릴 때 1203년 그러니까 1203년까지 기다리진 않았겠죠. 그 전에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이쪽에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쪽 넘어가게 되는 거고 뭐 이쪽으로 간 사람 이쪽으로 간 사람 다 있었겠죠. 다 자기 반연대로 넘어갔겠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티벳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제가 그 당시 큰 스님이면 티벳으로 안 가죠. 왜? 힘들잖아. 히말라야로 제정신에 가고 싶어? 어때요? 그래 쉽게 안 가요. 그러니까 저쪽 판단은 생각보다 어려운 판단이에요.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 분들이 이제 결국은 살아남아서 대박이 난 거고 나머지로 간 데는 다 어딘가에 흡수됐거나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지 않게 된 거고. 그래서 마치 밀교가 전부 이쪽으로 싹 옮겨간 것처럼 티베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저게 오래 못 가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나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잠깐 있는 어떤 뭐 동학 농민운동 같이 그런 걸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마을에 숨어 있어요. 약간 비승비속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빠져나가면 다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쉬운 생각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는 데를 떠나서 완전히 판을 바꾼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쪽으로만 다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 티베트 불교가 아무튼 뭐 발전하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불교의 끝이 일로 옮아왔기 때문에 종갓집은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야, 인도 불교에서 처음으로 해외에서 전파돼서 성공한 데는 우리야.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삼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오비구가 제도되기 전에 그 머리카락이 우리한테 왔다니까? 서로 자기 유리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로 유리한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옛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밀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물론 후기 밀교에서 그 흐름,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계속 내려오던 그 흐름에 한 본류가 넘어간 거는 맞아. 그걸 부정하진 않아. 하지만 이거는 후기 거잖아. 다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의 성리학이 아니고 너네는 조선 후기의 성리학이잖아. 그것도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건 아니지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다르잖아. 이 말도 되죠. 이 말도 되죠. 이쪽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야, 부처님이 살아서 돌아다니실 때는 여긴데 왜 너네 여기 거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서 얘네가 쓰는 건 빨리어예요. 빨리어는 서북인도 방언입니다.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닙니다. 자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부처님이 쓰셨던 언어 아닙니까? 아닙니다.